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첨단 재생의료 시스템을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적극적인 일본과 달리 우리 국회에서는 관련 의료법이 2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재생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찾는 데는 법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재생의료 촉진법을 통해 자국의 재생의료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와 비슷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재생의료법이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의료 관련법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규제는 강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였습니다. 安全性確保法と呼ばれる医療側にかかる法律の方と、でもう一つが、今のですね、医薬品医療機器等法の中で再生医療土製品というものを位置づけたいわゆる薬事規制、製品ですねの規制に対する法律というのが2つ分かれています。でこの2つの法律は2つわざわざある理由というのは、日本の医療関係に関する規制の体系というものが完全にもう医療側の医療者と病院にかかる法律っていうものと製薬企業っていうものがかかる法律っていうのはもう最初から分かれてしまっている状態だったので、これを例えば再生医療だけ同じ法律で全てを規制すると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かったというふうなところがありまして、結局法律としては2つに分かれざ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部分があると思います。ただその根っこにある考え方というのは同じで、要は再生医療をいかに適切に、安全にかつ有効性を確かめながら適切に使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していくかという考え方で、やられておりまして、例えばその医療側の安全性確保法に関してはこれまでなあなあでやってしまっている先生もいらっしゃったところが、ある程度きちんとした一定のですね基準に従ってやら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て、ある意味その部分の底上げというものにつながったというふうなメリットはあると思います。 일본에서는 재생의료 촉진법과 안전확보법, 그리고 약제사법의 일부가 재생의료에 해당됩니다. 이 중 안전확보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진료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 일본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 安全確保法という法律は、かなりできる時にいろいろ議論があった法律で、やはり今までの自由な研究開発そういったところにすごく制限がかか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研究をしているあるいは研究を推進する我々の立場としてもすごく恐れを抱いていたところ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規制がちゃんとすることによって逆に法律にちゃんと従っていればちゃんとできるというのが、むしろこうはっきりして、企業なんかもすごく参加しやすくなったのかなと、そ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法律の枠組みとしては僕は日本の法律の枠組み悪く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それが新しい法律で条件付き承認っていうのができると、ベンチャーにとっては期待感がすごく大きくて、少数のデータで、一定の安全性を確保できれば販売をしながらその有効性を証明していけると。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再生医療みたいな技術にとってはいい承認の方法かなという感じですね。そんな感じしますね。 재생의료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의약품 허가를 기다리다 해외로 원정 시술을 떠나는 환자들의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외화가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비가역적 질환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품목 허가의 세포치료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너무 큰 탓에 첨단 재생의료법이 환자 치료에 적용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첨단 재생의료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생의료 제재의 시술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환자들의 해외 원정 치료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치매 노인의 사망률이 정상 노인의 사망률보다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진 노화와 치매 관련 연구에 참가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 발표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한국 노인 6,752명을 추적 평가한 결과 치매가 발생한 노인은 정상 인지 노인보다 약 8.4배까지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치매가 생긴 노인의 경우 건강에 관한 주기적인 평가와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인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으로 20일부터 아동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회 서울대 총장에 의대 출신 강대희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서울대 이사회는 18일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면접과 투표를 한 결과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제27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87년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한 뒤 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규명했습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 결과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반영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전 세계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내년 5월 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게임업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질병으로 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각국 정부는 술이나 담배처럼 게임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공익기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7.